불명기 요격 절차 개시. 10초 전. (051호) 목표 확인됐나? 안 쏘고 뭐하나?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하셨어. 저기 파도 위로 기어가는 쥐새끼들 말이다. 빨리 쏴! 죽고 싶어! 이 반역자 새끼가! 불명기, 여기는 남측관제. 현재 항로를 유지하라. 응답하라. 쏘지 마라. 난 귀순한다. 응답 확인. 무장 해제 상태 유지. 우리 전투기 어무를 따른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내 생일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낡은 사택 식탁에는 쌀밥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구했다는 고기 한 점을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던 그 순간 평화는 박살났습니다. 문 열어. 보이부다. 육중한 구둣발이 현관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사내들은 식탁을 엎었고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내팽개쳐진 나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반국가 음모 가담자 리진국 체포한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달려들려 하자 보위부원은 권총 총구로 내 이마를 찍어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리강토. 내 놈은 당이 키운 보석이다. 아비의 죄에 물들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가만히 지켜봐라. 눈앞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끌려가던 아버지가 내 멱살을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보위부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더 빨랐습니다. 강토야, 울지 마라. 기회는 하늘에 있다. 때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날아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트럭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약속한 그날이라고. 일주일은 계획을 세운 시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비행단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 한숨 자지 못한 눈은 충혈되어 따가웠습니다. 대대장이 들어와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던졌습니다. 리강토 대위, 오늘 자네에게 특별 임무가 떨어졌다. 국경 인근에 포착된 반동분자들을 사살하라. 자네의 충성심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표적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말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헬멧을 챙겨 들고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내 등 뒤로는 감시자인 박대위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종석에 앉아 아버지가 쓰던 낡은 태엽 시계를 계기판 옆에 고정했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날아오르겠습니다. 미그기의 애프터버너가 밤하늘을 가르며 화염을 뿜었습니다. 이것은 출격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주, 그 시작이었습니다. 고도 3000피트. 콕핏 안은 금속성 기계음과 제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려다본 서해안은 차가운 달빛 아래 검은 칼날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조종간 사격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051호 목표 확인했나? 저기 파도 위로 기어가는 쥐새끼들 말이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보위부 간부의 목소리는 뱀처럼 서늘했습니다. 전방 표시창의 십자선을 조절했습니다. 화면 속에 잡힌 것은 작은 목선 위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서로를 붙들고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사격하라. 10초 뒤면 NLL을 넘는다.
뭐하고 있나, 리강토. 등 뒤에 바짝 붙은 윙맨 박대위가 위협적으로 고도를 낮췄습니다. 감시자의 총구는 제 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박혔습니다. 때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날아라.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사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탄환은 가족이 아닌 그들을 뒤쫓던 경비정 주변 해상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쿠과광, 거대한 물기둥이 폭발처럼 솟구쳤습니다. 바다가 찢어지며 터진 물보라가 거대한 장막처럼 경비정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물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반역자 새끼가 박 대위의 비명이 무전기를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애프터버너를 가동했습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수직으로 갈랐습니다. 기체가 급상승하며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저는 조종간을 남쪽으로 꺾었습니다. 뒤에서는 박 대위가 쏜 기관포 탄환이 제 날개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두 대의 미그기가 엉켜 사투를 벌이고 바다에서는 물보라 속에서 어머니가 멀어져가는 제 비행기를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터진 입술을 짓씹으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주십시오. 어떻게든 살아서 서울에서 만납시다. 휴전선이 가까워지자 레이더 경보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측 방공기지의 요격 미사일이 저를 향해 낙온되었습니다. 불명기, 남하를 중단하라. 즉시 격추하겠다. 남측의 요격과 북측의 추격. 사방이 적인 하늘 한복판에서 저는 계기판 옆에 고정된 아버지의 태엽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연료를 쏟아부으며 미사일 궤적 안으로 기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울린 직후 양옆으로 남측 전투기 2대가 바짝 붙었습니다. 날개를 스치듯 비행하며 저를 김포공항으로 유도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무장한 군인들이 기체를 에워쌌습니다. 헬멧을 벗기고 몸수색을 하고 호송 차량에 태우는 그 과정은 북에서의 체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 사람들은 저를 귀순자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마주한 취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제 앞에 앉은 요원은 정중한 태도로 위성사진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물보라가 장막처럼 솟구쳐 있고 그 옆을 스치듯 지나는 제 미그기의 잔상이 선명했습니다. 리강토 대위님, 본부 무전 기록은 이미 분석이 끝났습니다. 본부에서 분명히 명령했더군요. 저 배에 가족이 타고 있다. 직접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으셨더군요. 요원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위님은 목표 확인이라 대답하고는 바로 기총을 사격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말입니다. 그 야간에 그 속도에서 대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쏘지 않았으면 뒤따라오던 경비정의 한 포가 불을 뿜었을 겁니다. 제가 먼저 물벽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보위부 놈들이 상황 종료라고 믿고 기술을 돌릴 테니까요. 요원은 미동도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취조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줄 알고 쏘라는 함정을 역이용해서 가족을 죽인 척 위장하고 탈출 경로를 열어줬다는 말씀이군요. 0.1초만 늦었어도 가족분들은 가루가 됐을 겁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닙니다, 리 대위님. 경탄보다는 경계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사선을 넘은 귀순자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정밀병기에 가까웠습니다.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들을 남측 영해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는 겁니까? NLL을 넘자마자 증발해버린 가족의 목선. 완벽한 작전 끝에 마주한 이 잔인한 공백 앞에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죽인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의 형광등 소리가 정적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제 앞에 앉은 요원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태블릿 PC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리강토 대위님, NLL을 넘은 항적은 확인됐습니다. 그는 사실만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경이 구조한 목선은 없습니다. 차가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열어준 그 길이 정말 가족을 남쪽으로 이끌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남측 영해로 진입할 당시 약속된 식별 신호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전등으로 3번, 5초 뒤 2번입니다. 육안으로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야간 열상 영상, 어두운 바다뿐이었습니다. 해당 좌표에서 광학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추가 설명도 숨겨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묻자 요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짧은 대답이 그 어떤 설명보다 무거웠습니다. 북측으로 돌아갔다면 선전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남측으로 들어왔다면 구조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요원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재로선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선택한 그 순간이 가족을 살린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 남겨둔 실수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 대위님, 요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신문이 아닙니다. 확인 절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부터는 기다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조사실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요원은 서류 뭉치를 뒤적이다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수사보고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판단은 대위님이 하십시오. 요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서해 연항 인근에서 민간 어선이 구조한 북한 주민 한 명입니다. 여성, 60대 추정, 탈진과 저체온증이 심해 현재 인천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태입니다.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이 풀린 눈을 하고 있었지만 마른 어깨와 굽은 손마디는 분명 제가 아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동생은요? 제 목소리가 먼저 떨렸습니다. 제 동생 정원은 같이 없었습니까?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목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구명한 하나의 의지에 표류하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물길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을 뿔뿔이 흩어놓은 칼날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원은 보고서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하늘에 있다.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그대로 도려냈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바다에 떠서도 아들이 탄 비행기가 무사히 날아갔는지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번져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이라는 말이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요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안 됩니다. 위장 탈출 가능성, 대위님을 흔들기 위한 북측 공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호실 통제는 국정원 본청 소관입니다. 그는 사진을 거두어 갔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제 손에 남은 건 차가운 금속 테이블의 감촉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먼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좌표는 더 이상 하늘도 국경도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를 만나는 것, 그리고 동생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철컥. 육중한 금속문이 닫히며 조사실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국정원은 이것을 보호라 불렀지만 어머니가 누운 병실조차 갈 수 없는 저에겐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생일날 식탁에서 보위부에 끌려가던 아버지는 평생을 당에 바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 다툼의 제물이 되어 간첩으로 토사구팽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에 일주일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하늘길을 설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제게 가족을 쏘라고 명령했을 때 저는 아버지가 말하던 그날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나무로 꺾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소리가 고막을 찢는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바다 어딘가에서 차갑게 식어갈 여동생 정화와 병상에서 아들을 찾고 있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오.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CCTV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지만 렌즈는 차가운 눈동자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담배 연기 하나 허용되지 않는 방에서 타들어가는 건 패부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 문 너머로 흩어진 제 목소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하늘길의 끝이 이 조사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기다림은 지옥보다 깊었고 국정원의 보호는 서서히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요원은 들어오지 않은 채 문틈에 서서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면회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은 허락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요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다시 잠겼습니다. 조사실에는 형광등 소리와 시계 초침만 남았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허락된 병원행은 또 다른 형태의 조사였습니다. 요원들이 앞뒤로 저를 에워쌌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5분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유리창 너머로만 보십시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사택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어머니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저 뼈만 남은 낯선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아들이 하늘에 있다고 외쳤다던 어머니는 막상 눈앞에 아들이 서 있음에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지퍼백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조 당시 어머님이 목숨처럼 쥐고 계시던 겁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퍼백 안에는 낡은 머리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동생 정화가 머리를 묶을 때마다 쓰던 제가 처음으로 사주었던 싸구려 머리끈이었습니다. 정화는 같이 배에 타지 못했거나 바다 위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화는 어디 있습니까? 제 물음에 요원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만 공해상에서 침몰한 목선의 잔해만 발견됐습니다. 생존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화가 아닌 아들만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의 손을 놓쳐야 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사투가 끊어진 머리끈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아주 찰나 유리창 너머에 저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동자엔 기쁨이 아닌 알 수 없는 공포와 거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 등 뒤에 선 국정원 요원들과 이 비정한 현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끝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5분의 면회가 끝나자 요원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고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한 번 더 병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여전히 정화의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끈 하나가 이곳에 오기 전과 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북쪽 어딘가에서 이름을 잃은 채 남아있고 어머니는 이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의 중간 어디쯤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호 절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어준 하늘길은 도망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두고 혼자 살아남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다시 찾기 전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차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텨야 할 방향만 분명해졌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가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열어본 편의점 문.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건 여전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거리에서 여동생 또래 아이들을 보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혼자 누리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먼저 건너온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자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다시 찾기 위한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을 위해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모여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수록 북한 정권이 숨기려는 그 보이지 않는 좌표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차가운 압록강을 녹이고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여정이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사선을 넘어온 이들의 진실이 세상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이 비행의 끝까지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